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날씨가 궂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광주까지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환영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함께 서로 격려하고 환영하는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사가 만들어가는 교육 이야기 그랬는데 현장에서 교실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수업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게 하는데 애쓰시는 선생님들 광주까지 오신 것을 거듭 환영하고요. 저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제목입니다. 상생의 숲에 불어오는 희망의 바람. 상생의 숲은 우리 교실을, 학교를 서로 함께 도와가면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자 하는 뜻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숲, 큰 나무, 작은 나무, 온갖 나무가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숲, 그걸 교실과 학교로 생각하고 그 숲이 더 푸르고 더 잘 우거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나무들이 자기들의 개성에 따라서 충분히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는 뜻으로 거기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자 하는 뜻으로 광주 교육의 하나의 목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상생의 숲에 희망의 바람을 불어넣자 하는 뜻. 그래서 우리 광주 교육의 그림상은 함께 배우고 나누는 행복한 교육 이렇게 잡았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누는. 그리고 지표는 과거의 광주 교육의 지표는 실력 으뜸이었습니다. 바꿨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정의로운 민주시민 육성, 더불어 살아가는 큰 나무, 작은 나무, 공부를 잘하거나 좀 뒤지거나 운동을 잘하거나 좀 굼뜨거나 어떤 특성을 가졌거나 그 나름대로 그 아이들이 잘나면 잘난 대로 힘이 세면 센 대로 공부를 잘하면 잘하는 대로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 함께 살아가자는 더불어 살아가는 그리고 정의로운 요즘 대통령부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만을 챙기려고 헌법을 유린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민주시민으로 길러내자 하는 것을 교육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상생의 숲, 교실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바람직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희망의 바람을 함께 불어넣는 자랑찬, 자랑스러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제 살아온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요즘 젊은이들이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하는데 흙수저 중에 흙수저, 어쩌면 흙수저도 못 쥐고 어린 시절을 보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가난한 집의 7남매 중에 넷째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제 위로 형이 셋 있고 내가 넷째 아들이고 내 아래 여동생 둘 있고 막내가 또 아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내게 관심을 많이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가지지요. 왜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거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 제게 관심 가지고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삶이 고달프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로 어디서 자는지, 밥은 먹었는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이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관심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알아서 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다르지만 밥상이 이렇게 둥글게 놓아지면은 형제들 7이 우르르 달라들어서 먹습니다. 그러나 이제 큰형하고 막내하고 나이 차이가 20살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은 또 위로 빠지고 아래로 빠지고 이러죠. 어떻든 위로 빠지고 아래로 빠지고 하더라도 나는 중간에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알아서 먹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 먹을 때도 날쌔게 먹어야 합니다. 공동으로 먹는 것은 빨리 먹고 개별로 내 몫이 있는 것은 천천히 먹고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알아서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 때는 부모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기억도 없지만 아마 안 오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 중학교 입학 졸업, 고등학교 입학 졸업, 대학 입학 졸업, 대학원 입학 졸업 한 번도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와보지 않았습니다. 흙수저 중에 흙수저예요. 여기에 접니다. 12살. 만 12살. 잘생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얘가 저보다 10살 어린 막내 동생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미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곱다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진 요거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내놨어요. 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사진 이거 하나 있을까? 사진을 찍어본 기억이 있나 없나 몰라. 사진을 찍긴 찍었는데 아마 내 손에 들어오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 앨범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정말 마음 아픈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절대 잊을 수 없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를 들어갈 때는 1962년이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중학교 입학 시험이 아주 치열할 때입니다. 중학교 입시가 아주 치열할 때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은 입시 지옥 속에서 날마다 시험을 2시간 봤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 결과를 가지고 선생님이 매를 때렸어요. 그런데 이 시험지를 사다가 봤습니다. 그럼 사다가 보면 학교에서 사줬겠습니까? 아닙니다. 학생들이 낸 돈을 가지고 시험 문제지를 사다가 봤어요. 저는 시험지 대금을 못 냈습니다. 자, 우리 학급에 70 몇 명쯤 되는데 시험지 대금을 못 낸 아이들이 제 기억에 한 5명쯤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반에 이 시험지 대금이나 학습 준비물 공동으로 사는데 못 낸 아이들이 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초, 중고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담임 선생님은 한 달 동안 그냥 문제를 주시고 2달째 시험지 대금을 안 낸 아이들 5은 저 뒤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일 뒷줄에 앉혀놨어요. 시험지를 안 줬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 상당히 서럽죠. 그래서 제일 뒤에 앉아서 다른 친구들은 다 시험 문제를 풀고 있는데 내 옆에 앉아있던 친구가 초등학교 6학년이라 어금니를 흔들어서 뺐어요. 시험 시간에. 그래가지고 내게 보여주는 겁니다. 야야, 나 어금니 뺐어. 피가 나요. 그래서 제가 툭 치면서 야 임마 얼른 가서 씻어. 이 말이 조금 컸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불러냈어요. 누구야? 겁먹고 엉거주춤서 나와. 나갔는데요. 왜 그랬어?
한마디 물어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슬리퍼 탁 벗어서 뺨을 그대로 막 그때의 슬리퍼는 나이 드신 분들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로 만들었을까? 타이어로 만들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를 시커먼 부분은 고무줄로 쓰고, 그래서 검정 고무줄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실 건데, 검정 고무줄은 그 자동차 타이어의 시커먼 부분 다 쪼개가지고 그렇게 쓰고, 천과 철사가 들어있는 단단한 부분은 슬리퍼 바닥으로 썼습니다. 그 슬리퍼로 초등학교 6학년 뺨을 막 쳤는데, 난 몇 대 맞았는지 몰라요. 한참 맞고 있는데 코피가 주르르 흘렀어요. 그때야 선생님이 가서 씻고 와.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수도가에 가서 씻는데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어요. 끝나고 친구가 야, 너 왜 안 왔어? 하고는 그냥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애가 가서 가방을 들여다 줬습니다. 가방도 아니고 책보였습니다. 이 기억이 하나 있고요. 어떻게 해서 중학교로 갈 형편이 안 됐는데, 호남 지역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이 들어가는 학교에 합격을 해버렸네? 아니, 떨어졌으면 안 갔을 텐데. 호남에서 제일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 우리가 입학시험 칠 때는요, 전국에서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로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5.16 군사 쿠데타 후에 서울이고 부산이고 광주고 전국 모두 똑같은 날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봤어요. 어떻든 그 공부 잘한다는 애들이 다니는 학교에 합격해버렸어요. 이제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돼. 그러니까 친척들이 그 공부 잘한 놈 아까운데 입학은 시켜야지. 그리고 등록금을 줘서 입학을 했습니다. 교과서를 사야 하는데 돈이 없어. 동네 형, 그 학교 다니는 동네 형에게 그 학교 책을 물려받았습니다. 헌책. 그리고 부족한 것은 헌책방에 가서 샀습니다. 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거나 참고서는 별로 없었지만 한 번도 새 책을 사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중학교를 그저 이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닌다 하니까 자랑스럽게 다녔죠. 등록금을 못 내. 일기분은 냈어요. 입학금과 함께. 6, 7, 8 2기분 못 냈어요. 방학 끝나고 9월에 가니까 야, 너 왜 등록금 안 내냐? 그래가지고 수업하고 있는데 행정실에서 와서, 그때는 사무실이에요, 불러내. 하고 너 등록금 안 냈으니까 수업 받지 마라. 매번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를 안 가야 하는데 습관적으로 학교를 갑니다. 그 다음날 안 냈으니까 또 와서 불러내. 또 갈 데 없으니까 도서관에나 가 있다가 오후쯤 되면 다시 들어가서 수업하고 이러다가 이제 등교 정지하고 퇴학시키겠다 하니까 겨우 엄마에게 이야기하면은 어떻게 또 친척들이 도와줘서 다니고, 이걸 3년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아예 안 갈라 했어요. 그런데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에 합격해버렸네? 그래서 또 이제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제 친척 중에 고등학교 선생님, 아는 선생님이 있었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학교 매점에서 아침에는 학용품 팔고 점심 때는 빵 팔고 매점에서 그걸 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돈도 적게 들고 빨리 월급 받을 수 있는 학교로 갔습니다. 광주교육대학교. 제 학창 시절이 그래요. 여러분, 내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교사를 할 때
어떻게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또 교육감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잘 자라게 해야 되겠다 생각했겠습니까? 겁나게 빨리 나가버렸네. 제가 교사하면서도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사연을 겪고 우리 교육이 이대로 가면은 안 되겠다는 생각 속에서 전교조 활동을 했고, 전교조 활동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해직이 되었고, 해직된 뒤로도 전교조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래 참교육, 민족교육, 민주교육, 인간화 교육은 제 교육 정책의 중심입니다. 제 삶을 통해서 저는 교육 철학을 세우고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려운 아이들에게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힘들거나 가정이 어렵거나 그런 아이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가 학생의 멘토가 되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희망교실입니다. 교사 한 사람이 1년에 서너 명, 많으면 5명 정도 좀 적은 예산이지만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주어서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멘토로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도전하게 해주자 하는 일이 희망교실입니다. 그리고 제 어린 시절과 교직 생활에서 느꼈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교육이 본래의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여러분들 학급마다 잘 살펴보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굉장히 번영한 사회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삽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요, 정말 가정에서도 이웃들도 사랑을 주지 않는,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보살펴 주는 것이 교사로서의 할 일이고 보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희망교실을 합니다. 제가 교사로서 느꼈던 여러 가지 일도 있습니다만은 그것들은 말씀드릴 만한 시간이 없고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약하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함께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교사의 의무이고, 그걸 통해서 보람을 느끼고 우리 교육이 정말 이렇게 모든 아이들이 고른 기회 속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을 펼쳐가고자 합니다. 제가 흥분해서 할 이야기를 다 못하고 마치게 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람된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